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처음 진도 나가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태어나서 처음 공부해요? 예. 처음 하면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계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더라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그래도 참고 계속 수업 들으면 시험 볼 때까지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절대평가니까요.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20페이지. 오늘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전체 중에서 그 이유가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한데요.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여기에서 시험에 각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는 어렵지 않죠.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문제 정도,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교육제도도 있기 때문에 네 문제 정도 출제되겠네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자,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조문이 있고요. 시험에 뭐 52개 조문이냐 51개 조문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것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20페이지에 있는데 가장 상위의 규범이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그리고 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현 정부에서 보니까 어떤 뉴스에 보니까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개정도 마찬가지고요. 포괄적인 내용 국민들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행령 통치를 한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대통령 명령이니까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그냥 정하면 됩니다. 야당 동의 안 받아도. 그래서 시행령은 반드시 법률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 있고 법률을 위반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이것도 농지법에 있는 게 아니라 농지법 시행령에 있어요. 법을 만들려면 야당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행령은, 법률은 포괄적 내용, 시행령은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은 아주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령이라고도 합니다. 각 부령, 명령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습니다. 29개 조문이 있습니다. 다 합하면 조문 숫자를 전부 다 합하면 몇 개입니까? 119개 조문이, 118개 조문이죠. 118개 118개 조문 맞습니까? 118개 조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험에 40문제니까요. 우리 40문제면 오지선다행이니까 200개 지문이 나오죠. 그래서 거의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암기하게 됩니다. 계속 보게 되니까. 내용이 공법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공법은 조문이 2000개도 넘을 겁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내용이 적은 대신에 아주 디테일하고 말장난이 심합니다. 범위가 좁다 보니까. 자, 공인중개사법의 성질입니다. 역시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요.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일반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뭐 지금 국회 요즘 뭐 정치권에서 무슨 특별법 제정한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무슨 명태균 뭐 특별법, 그럼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만약에 군법이 형법보다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죄를 지으면 원칙적으로 헌병대에서 잡아갑니다. 군 형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의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법의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입니다. 민법.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 국가와 관계, 지자체와 지자체와의 관계,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우리 헌법도 공법입니다. 헌법도 공법이고요. 형법도 공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약 350개 정도의 법률 중에서 6개 법률만 공부를 하죠. 우리 시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등 6개 법률만 공부를 하는데, 이것만 공법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99%는 사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 제가 말 잘못했네요. 공인중개사법은 99%가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단 사법적 요소는 중개계약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개계약. 계약이라는 게 민법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죠. 집 10억에 살게, 그래 합의되면 그 10억에 팔게,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이것만 중개계약만. 예를 들면 중개계약이 뭐냐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그것만 사법적 요소고요.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소 옮기는 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에. 자기 사무소라도 문 닫으려면 미리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됩니다. 또 개업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어디다 등록합니까? 지자체에 등록해야 되니까, 시군구에 등록해야 되니까 지자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법이다. 국제법이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외국에서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당해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목적, 그 암기 프린트 받으셨죠?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20년 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고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겁니다. 목적은. 자, 왜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라고 제가 말을 했냐면, 굳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사람이에요. 자격만 취득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업무할 게 없다고요? 왜? 자격 취득해도 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라고요. 그러나 악법도 법이고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정한다고 하는 게 제가 보면 맞아요. 그러나 제 생각이 시험에 절대 나오는 게 아니라 법조문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23페이지 우리 교과서 23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법제 1조 해가지고 23페이지. 좀 책에도 밑줄 좀 치놓으세요. 프린트에도 밑줄 치고. 물론 그 공부하는 방법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니까 밑줄 치라는데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잠 오니까 가급적이면 책 너무 그렇게 소중하게 쓸 필요 없어요. 책도 마찬가지고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한 해 쓰고 나면 책은 못 써요. 또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 출제 과거에 됐던 걸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시험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이렇게 X로 출제됐어요. 왜냐하면 공신력 제고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으니까 시험에 공신력 제고 X, 전문성 제고, 그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2차 과목은 거의 암기해야 될 내용이 70% 이상입니다. 1차 과목은 50% 암기, 50% 이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제 판단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양창수 교수가 쓴 책 서문에 그렇게 해놨더라고. 민법은 암기 과목인가 이해 과목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해해야 되고 이해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 안 되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반반이다 이렇게 결론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70-80%가 암기입니다. 요건 암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인데 시험에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개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국민재산권보호였는데 지금은 국민경제이바지로 바꿨습니다. 국민경제이바지. 국민경제이바지, 국민재산권보호, 공공복리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합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경제이바지라고 적었기 때문에 국민경제이바지가 답입니다. 공법의 목적은 대부분이 아마 건축법, 주택법 이런 거 또 보면 전부 다 공공복리라는 말이 1조에 있을 거예요. 공공복리.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뭐 건축법에서 도로, 뭐 건축법이든 다른 공법, 여러 도로법이든 여러 법에서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개인 땅에다가 도로를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인이 우리 집은 절대 우리 땅은 못 내주겠다 도로 내는데 이렇게 하면 강제로 수용하죠. 그게 공법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라고 불렀는데 그 수용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최근 10년간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에 목적이 아닌 것 제가 8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말은 좋은 말인데 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8개 중에 아닌 게 몇 번인데 답이 이렇게 묻던데 답은 8개 다 아니라고요. 말들은 좋은데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낸다면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안 나온 것들은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중개는 작년에도 나왔고요. 용어정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게 인문과학에서는 이걸 조작적 정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용어의 정의는 영어로 말하면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즉,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지 국어사전적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인이 사회에서 쓰는 말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하고 똑같으면 굳이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겠죠. 국어사전에는 보면 중개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 가운데 중자 사람 가운데서 사람인자죠. 사람 가운데서 이것도 사람인자고 낄게자입니다. 사람 사이에 끼어서 소개를 시켜주면 그게 중개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는. 국어사전적으로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다 중개입니다. 연필을, 볼펜을, 노트를 소개해도 알선해도 중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을 오늘 조금 있다가 하는데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인데 이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래서 권리금은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10% 받아도
또는 20%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그게 중개라면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죠. 중개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돼요. 자동차 소개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상 이 법상은. 이 법상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소개하고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개가 아닌 거는 이 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자격자도 해도 되지만 개업공개사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소개하는 것, 중개 아닌 걸 하는 거는. 그래서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그 밖 공법은 내용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볼 수 있어요. 공부하기가. 왜냐하면 공법은, 예를 들면 공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밖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공법에는 우리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는 전부 열거가 됐어요. 그 밖의 권리가. 근데 우리는 이게 법 2조 용어정의는 법률만 있고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그 밖의 권리가 뭔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죠. 이런 걸 시험에 내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가 무엇인지 판례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밖의 권리에 대한 판례입니다. 판례도 있고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 밖의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만약 민법에, 이게 민법 물권법인데요. 민법에서 시험 나온다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중에서 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겠어요? 전세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전세권 다음에 많이 나올 거. 네, 저당권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소유권과 관련된 게 나올 거고요. 요거는 이 세 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은 시험에 법정지상권만 나와요. 약정지상권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약정지상권, 즉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 현실적으로 없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우리 뭐 저당권 설정은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게 근저당이 포함됩니다. 저당권에는 넓은 의미로 근저당도 저당권에서 발생된 거니까. 우리 대출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살면서. 저당권 근저당 설정 등기한다고요? 저도 지금 얼마 전에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대출 받았어요. 디딤돌 대출도 받고 뭐 기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근데 기금 대출 이런 거는 중도 상한 수수료가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중도 상한 빨리 갚으면 수수료 내야 되죠. 왜냐면 왜 그렇게 했어요? 대출 상담사들한테 미리 수당 같은 걸 다 줬기 때문에 바로 다 갚아버리면 은행으로서는 오히려 손해라고요. 대출 상담사들이 막 한 3%, 제 생각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3% 정도 이렇게 커미션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당권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다 포함입니다. 현실적으로 은행 융자 받으면 저당권 설정은 많이 하니까.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이라고 합니다. 담보로 잡아두는 것. 저당권이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경매 넘겼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죠.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는 게 판례예요. 시험에 이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면, 저도 제가 현업에서 중개업도 해보고 소속공인중개사로도 2번 취직해봤는데, 제가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그때 저는 커미션을 0.3% 받아봤어요. 1억 소개하고 30만 원 은행에서 받아봤어요. 그것도 왜 0.3%를 주냐 봤더니만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보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만약에 1% 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요? 최대 0.9%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니까 저당권 알선하고 대출 알선하고 받는 보수도 중개보수라고요. 그래서 0.3%밖에 은행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매도인을 많이 알고 진짜 팔 매도인을 많이 알고 있는 거하고 진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매수인을 많이 알고 있는 거하고 뭐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중개업을 하면. 예, 매수인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죠. 매도인은 없으면 그 공동중개하면 정보망이 들어가면 많아요. 팔 사람은. 근데 파는 거는 또 싸게 아무리 싸게 팔아도 당장 팔라고 해도 오늘 못 팔 수도 있죠. 아무리 싸도 당장 팔려면 못 팔 수도 있어요. 환금성이 떨어지죠. 환금성.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죠. 부동산은. 근데 사는 거는 쉬워요. 토지 같은 거 팔기는 어려워요. 근데 사는 거는 쉽죠. 돈만 있으면 오늘 당장 살 수 있죠. 어딜 가든 이기저기 찾으면 무조건 오늘 살 수 있어요. 사는 거는. 그러니까 매수인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돈 벌기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은 또 부동산을 취득하면 거의 대출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80% 이상이 대출을 받는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연예인들 전액 현금으로 80억짜리 집 샀다 이런 거 재수없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꼭 그런 거 나오더라고. 현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샀다 이런 거. 그거는 극히 일부 연예인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부분 80% 이상은 다 대출 받고 산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당권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당권은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 26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26페이지 메뉴에 이게 시험에 한 10번 이상 나왔어요. 26페이지 메뉴에 판례 및 별표 해놓으시고요. 26페이지 메뉴에 있는 게 이게 결론은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는 이야기예요. 즉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건 번호가 96도라고 돼 있죠. 도. 예,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나다 참고입니다. 가나다가 있고요. 고노도가 있어요. 우리 민법 판례는 보면 전부 다 사건 번호 앞에 다가 붙어 있어요. 이게 민사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예요. 민사사건. 그 다음에 형사사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예요. 뭐가 형사사건이었냐면 이게 대출 브로커들이 대출을 알선하고 제1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수억 원씩 받아먹었어요.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나니까 제1금융권에 수백억 대출 받으면 지금 오늘도 어제도 뉴스 나오더라고. 뭐 산업은행에서 몇백억을 빌려주는데 뭐 채권 회수를 못해가지고 손실 처리했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채 쓰는 것보다 제1금융권 대출 받으면 금리 차이가 나니까 커미션을 수억 주더라도 몇백억 대출하면 더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 대출 브로커들을 처벌한 형사사건 판례라고 이게.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대출을 알선하고 계속 수수료를 받아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한다는 판례라고 이게. 그래서 형사사건 판례예요. 도로 돼 있잖아요. 도. 지금 26페이지 메뉴의 판례를 보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뭐냐면 차용증 쓰고 돈 빌리고 그 돈을 빌리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걸 알선하는 것도 중개니까 그 알선 수수료 중개보수 받아도 개업공개사는 가능하지만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이 하면 계속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죠. 업으로 하면. 업으로 안 하고 한 번만 했다면, 업이라는 건 직업이죠. 한 번만 했다면 물론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나머지 이게 환매권, 이게 민법 용어니까 좀 어려워요. 지금 민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 환매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에요. 환매권. 그 환매는 민법에도 환매가 있지만 공법에도 환매가 있어요. 공법에도. 공법의 환매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토지가 무슨 예를 들면
금단 2신도시 1, 2신도시를 예정을 했었어요. 근데 금단 1신도시는 시행이 되고 2기 신도시로서 금단 2신도시는 무산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 다 수용을 했는데 무산돼 버리니까 그 토지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수용당했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자기가 먼저 살 수 있다고요. 그럼 보상받은 금액에다가 일정한 적정한 이율 이자 해가지고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환매권입니다. 민법에서도 있고 공법에도 있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환매권이 있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에 환매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그냥 용어만 이게 민법 용어니까, 이게 민법에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보면, 유치권 할 때 유치는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똑같아요. 우리 유치장 철조망 안에 갇히면 그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 유치권이라는 말 뜻이 그 뜻이라고. 유치권,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뜻이라고. 유치권이라는 게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 현장에 플랜카드 같은 거 걸어놓은 거 봤죠? 유치권 행사 중. 그 뭐냐면 공사했는데 공사비 못 받으면 공사비 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다. 즉 꽉 잡고 있을 수 있다.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 저도 아파트 인테리어 입주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 해달라고 하니까 뭐 돈도 안 받고 다 미리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해? 유치권 행사고 안 나가고 버티고 아파트에서 못 나가겠다. 저번에 한번 돈 못 주겠다. 제가 그냥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그랬더니만 난 못 나가겠다. 여기서 들어누워 자겠다. 이렇게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할 수 없이. 유치권 행사 한다고 하니까 안 나가고 버텨도 그 관계를 쫓아낼 수 없어요. 공사비 안 주면. 그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에요. 법률의 규정. 약정지상권의 다른 말이, 약정지상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게 약정지상권이고요. 법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강남에서 재미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을병 뭐 이게 아버지가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강남에 건물을 빌딩을 상속을 시켜줬다고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 상속을 큰아들한테 건물 반을 주고 건물을 다 줬다가 나중에 어쨌든 최종 소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반은 큰아들, 그 나머지 반은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병이 셋째 아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 그 한 명이 상속세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이게 공매처분이 됐어요. 공매처분이 되는데 아마 뉴스에 나온 거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올 텐데, 강남 건물 쪼개기 이런 게 있어요. 건물 쪼개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고 하더라도 원시적으로 동일 소유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동일 소유인 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동일 소유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해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강남의 건물 반 쪼개기 인터넷 치보면 나와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건물을 반 쪼개버리니까 뭐 약국, 식당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팔 수밖에 없죠. 지금 임대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경매에서 수익률 엄청나게 높게, 이걸 낙찰받은 사람이 한 60억 넘게 수익을 올렸다고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데, 이 건물은 팔지 않고 법정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때에도 중개에 해당된다. 법정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역시 중개재산 권리에 해당된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요 정도만. 시험에는 저당권이 10번 이상 나왔다고 저당권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들 연습을 해보면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권 전부 중개산 권리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중개산 권리에 해당한다. 중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저당권,
포함되지 않는다. X. 저당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저당권, 건저당권 다 됩니다.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쉽게 성립하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예, 좀 이게 또 어려운 말인데 법률행위, 사실행위, 민법 용어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맨 첫 시간에 법률행위 하는데 어려워요. 이것도 계속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차 과목이 1차 합격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동시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1, 2차 동차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1차 과목에 학개론에 공법도 나오고 세법도 나오고 이렇게 2차 과목이 많이 나온다고 시험에. 그리고 또 학개론에 공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 2차가 동시에 하는 게 외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차만 봐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다고요. 웬만하면 1, 2차 같이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라는 말은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고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객이 뭡니까? 고객, 손님 입장이죠.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X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냐면 대표적인 판례인데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중개사무소에다가 중도금 같은 거 그 매도인한테 주라고 맡겨놓고 가고 그랬어요. 동시에 못 만나고 이러면 옛날에는 그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한테 전달해 달라고 매수인이 중개사무소 실장한테 맡겨놨는데 실장이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나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다. 내 실장하고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는 사이라 맡긴 것도 아니고 당연히 중개사무소 맡기면 줄 알고 맡겼다. 책임지라. 손해배상 해라고 소송했는데 주인은 사장은 요즘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에 직원이 돈 떼먹고 간 걸 내가 시켰냐. 내가 왜 책임지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판례는 책임지라고 했겠어요? 안 하라고 했겠어요? 사장한테? 책임지라고 했어요. 중개행위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책임이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거는 그건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질 필요 없죠.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으로 그 주인간 내가 시켰냐 나는 하지 말라 그런 돈 떼먹으라는 소리 안 했는데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고 손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손님이 왜 맡겼겠냐. 그 실장을 평소 안면 있는 것도 아닌데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맡겼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손님 입장에서는 중개사무소를 보고 맡긴 거니까 중개사무소에서 즉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고가 아닌 거는 직원 잘못한 걸 사장이 책임질 필요는 없죠. 술 먹고 싸움하고 이런 것까지 사장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 술 먹고 싸움한 게 중개행위냐 아니냐 그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요.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시험도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아니고 주관적 이 말 나오면 무조건 X.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행위는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으로 의뢰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쌍방, 일방 다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공동중개를 하면 즉 매도 측 매도인을 소개한 개업공개사가 있고 매수인을 소개한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만약 매수인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확인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매수 측 개업공개사한테만 있다. 공동중개했으니까 두 개업공개사 모두 다 책임져야 된다. 답은 둘 다 책임져야 돼요. 일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경우 쌍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거 다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중개행위만 중개사고니까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을 둘 다 찍는다고. 매도책계공개사, 매수책계공개사 둘 다 찍죠. 도장 찍는다는 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책임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았으면 단독 중개자는 혼자서 두 사람 다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두 사람 다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겠지만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뢰 안 받은 손님한테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중개가 그 중에서도 중개가 가장 어려웠고요. 이제 중개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지급을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입니다. 그래서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중개업입니다. 보수 안 받고 하면 좀 이게 문제예요.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법에는 보면 법무사가 아닌 자가 등기 신청을 공짜로 대행을 하는 경우도 반복하면 처벌받습니다. 법무사법 위반으로.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자격자가 보수 안 받고 공짜로 소개하면 처벌 안 받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죠. 어쨌든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라고. 즉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직업으로 하려고 따는 거예요.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소개하는 것은 무자격자도 가능해요. 저도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중개를 해요. 왜? 그리고 보수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지금 실무교육 하면서 자꾸 소개시켜 달라더라고. 중개사무소 자리. 그래서 제 여자친구 거 소개시켜 줬어요. 왜냐면 여자친구는 하기 싫어가지고 한 20년 넘게 해놓으니까 지겨워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자꾸 나는 그만두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자꾸 하길래 해주는데 소개시켜 줬어요. 제가 등록도 안 하고 무등록인데 그 한 건 해주고 지금 보수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달라소리 뭐 그 법적 안 준다고 제가 강제로 받을 수는 없고, 만약에 주면 받으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등록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받아도 됩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럼 몇 번 받으면 되냐? 3번 받아도 되냐? 4번 받아도 되냐? 그거는 규정이 없어요. 그 판례는 계속적 반복적인데 그건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비록 만 원씩 받고 10건 해가 1년에 10만 원 벌었다면 그걸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 근데 한 건에 1,000만 원 받았다면 한 3건만 해도 1년에 3천만 원 벌었다면 그건 직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판례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받은 보수,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에 해당되는 제보는, 즉 중개업에 해당되는 제보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5번 했으면 직업이고 4번 했으면 직업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반복 의사가 있어도 중개업이에요. 반복 안 하고 딱 한 건 했는데, 즉 무자격자가 개업 공개사라고 간판 달아놓고 했으면 한 번만 해도 처벌받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왜? 간판을 달았다는 건 앞으로 손님 오면 계속 받을 의사가 있는 거죠. 그 간판 달고 하면 딱 한 번만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아요. 무자격자가 하면. 근데 간판 안 달고 한두 건 해도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주변에 누가 소개시켜 달라면 소개시켜주고 돈 받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니까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요. 자, 중개업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라고요.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니까 100건 해줘도 처벌 안 받는다고, 무자격자가.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요거는 중개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X고요. 우연히 한 번 했으면 업은 아니다, 직업은 아니라고 했죠. 우연히 한 번 했다면 직업은 아니다. 아무나, 여러분들도 우연히 한 건 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을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면 중개업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론 처벌받죠. 무등록 중개업자로.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직업으로.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걸리면 나 돈 안 받고 했다. 그럼 돈 준 거 걸리면 딱 한 건밖에 안 했다. 이러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죠. 계속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판사들은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증거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면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휴대폰은 업무용 휴대폰 수시로 바꿔야 돼요. 좀 불법 행위 많이 한 거 있으면 빨리 폐기 처분하고 새로 바꿔야 돼. 포렌식 하면 다 나오잖아요. 휴대폰. 저는 전화통화로도 안 하고 휴대폰으로도 가급적이면 비밀 이야기는 안 해요. 휴대폰을 만나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또 녹음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글로 적어가지고 대하고 그랬대. 옛날에는 뭐 안기부 중앙정보부 이런 데서 막 옛날에는 도청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은 못 그러겠죠. 지금 방첩사 이런 게 옛날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웠어. 보안사령관 이런 분들은 옛날에 내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머리도 길게 해가 다니더라고. 보안대 근무하는 사람은 민간인인지 군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복 입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이 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니까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미국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제가 실무교육 해보니까 몽골 분이 자격증 딴 것도 있고 베트남 분 자격증 딴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딴 분도 있더라고요. 몽골 분은 진짜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얼굴 생긴 것도. 자기가 몽골이라고 해서 알았지 발음도 똑같아요. 근데 자격증을 땄더라고. 또 몽골 가서 몽골 자격증까지 따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몽골 자격증 없어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지장 없다 하니까 그래도 몽골 사람들 소개하려면 공신력이 있게 하려면 몽골 자격증도 걸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삿짐 최근에 이사해 보니까 전부 이사하는 청년들 다 몽골 사람이더라고. 물어보니까 덩치 좋고 그러는데 힘도 세고 고기 무조건 또 고기 뭐 양고기 이런 거 고기 먹으려고 하고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 이러다고 이사하는데 밥 안 사줘도 되는데 밥 사주겠다니까 고기 안 사주려면 때려치우고 그러더라고요. 고기 안 사주면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 전부 몽골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쨌든 외국 사람도 자격증 따는데 여러분들이 못 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열심히 하는데 너무 지금부터 무리하면 안 되고 페이스 관리,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서서히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해야지 갑자기 지금부터 막 밤 12시까지 하고 이러면 저도 지금 오늘 학원 올라오면 평소 늦게 자다 일찍 잘라니까 미치겠어. 일찍 자고 나면 중간에 깨가지고 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야지 갑자기 일찍 자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해야지 갑자기 무리는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없다. 자격 취득할 수 없다. X. 미성년자도 시험은 보아가지고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개업은 안 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미국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베트남에서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서 딴 거 가지고는 개업 못한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지금 몽골 사람 제가 자격증 딴 거 있다고 했잖아요. 외국 사람도 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한 사람인데요. 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할 때 등은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게 등록입니다. 등기법에서는 그걸 등기라고 불러요. 똑같은 뜻이에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등기나 등록이나. 다만 등기법에서는 그걸 등기라고 부르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또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 중개사무소도 개설 등록을 하는데요.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 하고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 회사입니다. 회사 무슨 중개법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99%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3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한 10번째 줄 동그라미 2번 특수법인 해가지고 이게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나와 있죠. 법인에는 일반 법인이 있고 특수법인이 있는데 시험에 나왔다고 표시 안 돼 있잖아요. 전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9%는 공인중개,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우리나라는 법인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1%도. 0. 몇 퍼센트, 한 500개 정도 됩니다. 법인. 11만 중개업소 중에서. 자, 특수법인. 조금 전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시험에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런 또 특수법인이 중개업 하지도 않아요. 지역농협이 옛날에 단위농협이잖아요. 제가 지역농협에 전화해가지고 중개업 합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복덕방 아닙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전화를.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수법인도 우리 교재 33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교재에 시험에 나온 거는 나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틀렸죠.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부칙개공은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은 자격증 없어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있다고 현업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게 X라고요. 그냥 등록을 한 자를 말해요. 부칙개공은 등록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 34페이지에 있죠.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게 이게 시험에 10번 정도 나왔어요. 회사에 취직되어 있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저도 중개사무소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한테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니까 명함에다가 상무해 줄까요? 전무해 줄까요? 묻더라고요. 그냥 실장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전무이사든 상무이사든 실장이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요. 전무이사라도 상무이사라도. 임원 또는 사원도 포함한다. 이때 사원이란 주식회사에서는 임원이라고 부르고요. 한명합자회사는 사원이라고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원하고 임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주식회사는 임원하고 사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한명합자회사를 말하기 때문에 임원이나 사원이 같은 의미라고요. 무한책임사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시험에 만, 분,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 이런 말 나오면 80% 이상 X입니다. 그 이유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민법에 보면 다만, 다 단서가 있죠. 그래서 만자 때문에 틀렸다. 법인에 취직할 수도 있고 개인 밑에 취직할 수도 있잖아요. 소속공개사.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사원도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개사라 했죠. 아니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맞습니다. 법인의 임원이든 사원이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다.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대로만 하기는 쉽진 않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손님이 보조원한테 집 구경시키러 가면서 대출이 얼마냐, 은행융자, 도배는 깨끗하냐 자꾸 물으니까 중개보조원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중개보조원이므로 중개물을 할 수 없으므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뭐 이런 재수없는 인간이 있냐, 그러면 안 보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싸웠어요. 그럼 안 보면 우리 사장님한테 혼나요. 보기는 봐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 보조원 고지 안 했다고 신고하겠다 이렇게 해가 신고해가지고 500만 원 과태료 받았어요. 보조원이라는 걸 미리 신고해야 돼. 고지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근데 보조원은 자기는 알렸다 하고 손님은 못 들었다 하고 서로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조원은 가급적인 명함에 보조원이라고 새기는 게 바람직해요. 말했는데도 뭐 녹음 안 해놓으면 못 들었다 이러니까 공무원들은 증거 있냐 말 고지한 거 증거 보자 하니까 없어. 주장하는 민법에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고지했는데 그럼 고지한 거 보자 어떻게 증거 보자 없는데요. 처벌받았다고요. 실제 했을 수 있어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도 증거 없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거는 중개 업무기 때문에 못 한다고요. 직구경시키로 데려가는 거 단순히 격리 업무 이런 것밖에 못 해 이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확인설명 의무 부담한다 X. 보조원은 확인설명 못 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계약서 작성도 못 합니다. 또 어떤 분이 거의 보조원들이 합격할 확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보조원들이 현업에서는 다 컴퓨터로 출력을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작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출력이야 보조원이 해도 나중에 보조원이 출력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밑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누가 돼 있느냐 이거 보고 판단한다고 작성한 사람을. 어쨌든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못합니다. 보조원 확인설명 의무 있다. 안 됩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고 확인설명도 안 되고 계약서 작성도 안 되고 확인설명서 작성도 안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중개 대상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